미나상 곤방와 도쿄 K짱 데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K짱입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TV와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위험한 초대 컨텐츠 진행 중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약간 제 외모 보면 느껴지시나요? 오랜만에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한 한 범죄 이야기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쿄 K짱의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건데 미리 경고를 드릴게요. 잔인한 거 조금 못 봐요, 너무 혐오스러운 거 못 봐요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스킵하시고 다른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짱의 위험한 초대, 자기들을 초대할게요. 1991년에 한 범죄 스릴러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범죄 심리학자가 FBI를 도와서 한 살인사건의 조사를 도와주는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이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몸집이 커다란 여자들이었어. 그리고 모두 피부가 도련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엽기적인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입니다. 여기서 그 범인은 피해자들의 피부를 다 벗겨내가지고 그 피부로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피부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끔찍한 행동.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는요, 사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브로 삼아서 만든 영화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 누군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 그 실제 주인공의 이름은요, 에드워드 게인이라는 남자입니다. 1906년 8월 27일 위스콘신주 플레인필드에서 몇 마일 정도 떨어진 외곽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농부 조지라는 남자와 엄마 오거스타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자, 그에겐 형이 있었어요. 7살 난 위에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조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런데다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무능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좀 살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다정한 아빠라던가 다정한 남편이어야만 했는데 알코올 중독,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무능하기까지 하면서 폭력적인 아빠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최악의 아빠였죠. 자, 그런 아빠 조지는요, 엄마 오거스타, 엄마 이름이 오거스타인데, 그 엄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쓰레기 같은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조롱하고 굉장히 멸시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지속합니다. 왜? 그 둘에게는 헨리와 그다음에 형과 아들, 그러니까 헨리와 에디 두 명의 아들까지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 생활을 그냥 지속해요. 엄마 오거스타는요, 무능력한 데다가 맨날 술이나 퍼마시는 남편 대신에 두 아이를 대신 양육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도맡아서 양육을 하지. 그리고 거기다가 아이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돈까지 벌어야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하고 엄마 역할도 하고 그냥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에디가 태어나던 해에 식료품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식료품 사업이 대박이 터진 거야. 그래서 꽤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오거스타는 더욱 사업에 매진해서 에디가 태어났다는 플레인필드, 그러니까 거기에 195에이커 정도의 농장을 다 사버려.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 실제로
에디의 가족들이 산 집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실제 집입니다. 자, 엄마 오거스타가 사람이 거의 왕래가 거의 없는 외곽의 농가로 이사한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주정뱅이에다가 무능력학과 거기다가 폭력적인 아빠처럼 만들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을 순수하게 키우기 위함이었어. 딱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숲속에 딱 달랑 이 집 하나잖아. 그치? 사람들의 왕래가 거의 없었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들 이렇게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착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한 거였어. 그녀가 사실은 식료품을 팔아서 돈을 모았던 동네가 있었어. 라크로스라는 동네였는데요. 이 라크로스는 그 동네는 약간 신에 대한 믿음도 없고 굉장히 약간 좀 풍기문란한 곳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녀가 선택한 게 이웃 주민들과도 거리가 좀 있고 완전 고립된 이 집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거스타는 이 집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원래 오거스타는 처녀 시절 때까지는 그 루터파라는 곳의 신자였대요. 그게 무슨 종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루터파 신자였는데 그녀의 부친은 굉장히 광신도적인 인물이었대. 그래서 교육이 엄청 엄격한 거야. 그래서 오거스타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체벌을 받았던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 돼. 네 아버지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되게 엄격한 교육으로 인해서 신앙심이 보통 사람들보다 굉장히 투철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불행해진 이유가 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 누구? 바로 믿음이 없는 자신의 쓰레기 같은 남편. 이 남편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해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그래서 그녀는 점점 깊은 신앙이 조금씩 뒤틀려진 약간 좀 광신도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녀는 약간 이런 미친 약간 광신도적인 이런 마음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그녀는 매일 오후 시간을 떼어내가지고 자식들한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른 부모님들처럼 되게 좋은 말씀, 예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이런 구절이 아니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죽음, 살인,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에게 어떤 징벌을 받았는지, 어떤 벌들을 받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켜요. 당연히 아이들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배우는 굉장히 민감한 나이일 때 엄마한테 계속 이런 교육을 받았잖아.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점 멀리하게 돼. 근데 멀리하게 되는 건 아이들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엄마 오거스타 때문이에요. 엄마 오거스타는 아이들과 외부 사람들의 접촉을 완전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비이상적인 약간 그 정말 독실한 기독교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된 거지.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엄마 말을 안 듣는 건 신께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리고 그녀는 약간 성적인 부분에 무척이나 부정적이었어.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야. 너네 엄마 이외의 모든 여자는 말이야 창녀야. 알겠니? 그리고 그런 쾌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관계는 너희들의 정신을 아프게 하는 거야. 더러운 거란 말이야. 라면서 계속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입시켜요. 세뇌 교육을. 자신 이외의 모든 여자는 더러운 거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야.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사랑하는 그런 되게 예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성관계는 아이를 낳기 위한 고귀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헨리와 에디는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하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과의 접촉을 완전 차단을 시켜버려. 못 만나게. 아예. 자, 여러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아마 그냥 좀 심하네. 무슨 엄마가 그래?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정말 좀 충격적인 일화를 여러분들께 하나 들려드릴 거예요. 자, 어느 날 엄마가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혼자 자신의 성기를 가지고 이렇게 애기니까 이렇게 자기 성기를 가지고 놀고 있는 아들을 직면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자신의 그 아들이 그냥 애기가 자기 성기를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마치 더러운 똥, 막 이런 오물 쓰레기를 본 것 같은 얼굴을 한 거야. 혹은 막 정말 막 악마라도 마주친 것처럼 완전 일그러지는 거야. 온 집안을 뒤흔들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에디를 다그치기 시작해요. 이거는 저주야. 대체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시킨 거야? 대체 누구야? 그녀는 정말 완전 이성줄을 놓은 거야. 그녀의 포악함은 그칠 줄 몰라. 그러니까 애가 겁에 질려 우는 거지. 엄마.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애디를 엄마 오거스타는 더욱 몰아세워요. 그래서 에디가 아무 말도 대꾸도 못하고 이렇게 물러서려고 하자 오거스타가 아이를 도망가지 못하게 딱 단장이 잡는 거야.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너 지금 뭐 한 거야? 네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는 건 악의 상징이야. 이 세상 모든 타락과 퇴폐의 근원이라고! 아들의 성기를 악의 상징이다. 모든 타락과 퇴폐적인 근원이다라면서 그 어린 아이를 막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네가 그거를 사랑이라고 믿는 쾌락이 시작되면 넌 지옥불에 빠지게 돼. 어서 그곳에서 눈을 돌려! 그리고선 일반적인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자신의 아들에게 시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육체적 관계는 너를 지옥에 빠지게 하는 거야. 젊은 여자는 말이지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거야. 걔들은 다 타락한 악마야. 굉장히 사악한 존재지. 여자한텐 손가락 하나 대면 안 돼. 네가 손을 대는 순간 너에게 악이 들어올 거야. 에디는 말합니다. 네, 엄마. 잘 알아들었니? 네. 에디, 사랑스러운 나의 아들 에디. 자, 이제 네가 구원받을 시간이야. 네 다리 사이에 있는 그것은 악의 상징이야. 모든 타락과 퇴폐의 근원이야. 자, 네 성기에 침을 뱉어. 그리고 두 번 다시 그것을 네가 소변을 볼 때가 아니면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거야. 자,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서 손을 씻어.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두 번 다시 가까이 하지 마. 알겠지? 자신의 아이의 성기에게 침을 뱉도록 시켜요. 그리고 소변을 볼 때 이후로는 절대 그것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사용도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디한테만 그랬을까요? 형이 있잖아, 그치? 형의 헨리는요, 나이가 20세가 다 되도록 여성과의 데이트는커녕 여성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남자가 20살이 넘었는데 그때까지도 여자와 말 한마디를 나눈 적이 없다면, 엄마 오거스타는요, 폭우가 막 내리는 날이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알죠? 그 왜 신이 너에게 큰 배를 만들어서 뭐 세계를 구하라고 해서 그
그 한 큰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동물도 태우고 사람들도 태우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사실은 끝은 되게 해피엔딩이에요. 성서상의 이야기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녀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끝은 언제나 같았어. 그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끝은 항상 같았는데 끝은 다음과 같아요. 뭐라고 하냐? 얘들아, 세계의 종말이 다가왔어. 더럽고 추잡한 옷을 입고 남자를 유혹하는 여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은 썩기 시작했거든. 신도 이를 예전부터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신이 이 모든 것을 파멸시킬 거야. 라면서 두 아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인간들은 모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것들과 일체 관계를 해서는 안 돼. 특히 젊은 여자는 불결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사악하게 아주 끝없는 존재야. 여자의 몸에는 손가락 하나 대지 말거라. 알겠니? 이건 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함이야. 제발 이 엄마의 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알겠지, 아들들아? 그녀의 이상한 가르침은 도를 지나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절대 네 아빠 같은 인간 말종같이 돼서는 안 돼. 엄마가 말이야, 니네 아빠를 만나고 나서 말이지, 라면서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겪은 불행들을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뭐를 시키는 줄 알아? 니네 아빠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너의 아빠는 엄마를 불행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악한 존재야. 자, 그럼 우리 아이들이 뭘 해야 하지? 지금부터 그 사악한 존재가 죽게 되기를 기도하자.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기도하게끔 시키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부친 조지는요, 심장 발작으로 66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즈음 그녀의 삐뚤어진 교육은 빛을 발했는지 어쨌는지 에디에게서는요, 정신분열증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당시 에디의 학교 성적은요, 평균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에디는 책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독서를 되게 좋아했대. 그리고 그는 대체적으로 모험하는 소설, 그리고 잡지,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대요. 그렇지만 또래들과의 왕래가 전혀 없었던 에디는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엄마인 오거스타, 그녀가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에디의 인생은 처음에도 엄마, 끝도 엄마, 엄마야, 엄마. 그의 인생은 그냥 오거스타 그 자체였던 거야. 자, 그러다가 1940년 에디의 아버지인 조지가 죽게 되면서 엄마인 오거스타는요, 아들들을 향한 집착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요. 분명 오거스타는 그냥 보통의 어머들과는 완전 달라. 왜냐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여자는 창녀다. 모든 여자는 더러운 존재야. 나만 깨끗해. 다른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아이들을 막 그게 교육을 시켰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접촉을 하는 순간 너에게 악마가 들어올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아들들이 내 곁에만 있어야 돼. 나한테만 있어야 되고 아들들은 내 거여야 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헨리와 에디는요, 점점 더 조여오는 엄마의 감시 속에서
둘을 막 의지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에디는 엄마 빠돌이야. 엄마밖에 모르는데 형인 헨리는 조금 달랐어요. 헨리는 친구들과 교우 관계도 괜찮았고, 그리고 자신의 일에 몰두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 성취감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에디는 엄마 말만 듣고 친구들을 멀리했고, 그리고 오직 형한테서만 무언가를 배우거나 혹은 뭐 독서를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찾았어. 자,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 에디의 유일하게 존경하는 사람, 그의 일생의 우상은 엄마 오거스타. 그러니까 엄마는 에디가 너무 예쁜 거지. 에디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 헨리는 오거스타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 그리고 이제 헨리는 20살이 넘어가면서 자신의 약간 좀 정체성, 자신만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엄마의 마찰을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헨리는 뭔가 이게 잘못됐다, 엄마의 교육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 거야. 그러니까 엄마랑 계속 사사건건 부딪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헨리는 종종 마을에다가도 좀 이상한 소문을 내기도 해. 막 이런 거지. 우리 엄마가 아파요. 우리 엄마 아마 곧 돌아가실 것 같아요. 라면서 되게 막 허무맹랑한 이런 거짓말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진짜다 아니다라기보다는 헨리의 어떻게 보면 좀 희망사항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이는 먹어가고 이게 분명 잘못된 건데 엄마는 그 잘못된 걸 계속 나에게 원하니까 얘가 그냥 이런 엄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너무 엄마가 괴상하니까. 너무 집착이 심하니까. 자, 그러다가 1944년 5월 16일 농장의 근처에서 산불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는 그 불을 끄기 위한 소화활동에 참가하게 돼요. 그리고 불길은 완전하게 잡혀서 사라졌어. 불길은 다 이제 죽었어. 그런데 자신의 옆에 있어야 할 형이 없는 거야. 에디는 곧장 경찰서로 갑니다. 저희 형이 없어졌어요. 수색대가 조직되고 경찰의 선도하에 헨리를 찾았어요. 결국 찾았어. 그런데 헨리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지면에 엎드린 채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헨리의 시신이 좀 이상했어. 불에 휘말려가지고 타 죽은 시체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해서 산길에서 발을 헛디뎌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뭐 뜯겨가지고 뭐 어디가 뭐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죽은 시체도 아니었어. 그런데 머리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배제했어요. 자, 산불이 났어. 불에 타 죽은 것도 아니야. 그럼 산에서 불을 막 급하게 끄다가 굴러 떨어졌어. 근데 몸에 상처 하나 없고 어디가 부러진 데도 있는 것도 아닌데 머리에만 상처가 나왔어. 왜 그런데 살인으로 가능성을 배제했을까? 거기다가 그의 사인은 뭐였는지 알아? 두부 손상도 있었지만 그의 결정적인 사인은 질식사였어요. 누군가가 목을 졸라 죽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리 착하고 여리고 수줍음 많은 에디가 설마 형을 죽였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이 돌아요. 사실 에디가 형을 죽였다. 에디가 사람을 죽인 첫 번째 희생자는 자신의 형이다. 라는 글도 있었어. 만약 그랬다면 엄마가 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헨리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잖아. 나의 신인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떡해? 그 사람은 악마잖아. 그 사람은 사탄이야. 그럼 엄마가 그 사탄을 없애버리라 그러면 에디는 어떡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겠지. 어쨌든 형의 헨리의 죽음으로 엄마의 옆에는 에디만이 남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에디 옆에도 오직 엄마인 오거스타만이 남게 됐죠. 에디의 하늘이자 신이자 정말 세상의 모든 거였던 엄마 오거스타와의 행복한 나날이 지속될 거라 믿었어. 왜냐면 엄마의 사랑을 이제 나만 받으니까. 그런데 그 행복은 약 1년 뒤 그녀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린 거지. 자, 그런데 아파서 병석에 누운 엄마 오거스트는요, 또다시 자신의 모든 불행이 에디 때문이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모든 불행의 씨앗이야. 너를 낳지 말았어야 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넌 저주받은 애야. 에디는 엄마가 불행한 게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보다 더 다른 사람들과는 아예 만나지 않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남성성을 먼저 포기한 거지. 포기하다시피 살았는데도 그녀는 에디를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약골, 너 같은 걸 어디다 써? 넌 인생의 실패자야. 실패자, 쓰레기. 자신의 아들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폭언들을 막 해요. 아니, 자기가 다른 여자 만나지 말라 그래서 남성성도 포기하고 살았고, 다른 사람들만 만지면 악마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아들한테 약골이라는 등 인생의 패배자라는 등 실패자라는 등 쓰레기라는 등의 거친 폭언을 일삼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면 에디가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바뀌는 거야. 에디? 자, 엄마한테 와보렴. 자, 일로 와. 그래서 밤만 되면 에디를 자신의 곁으로 불러서 나란히 눕게 한 뒤에 속삭이듯이 아주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에디. 내 아들 에디, 넌 내 인생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사랑한다, 내 아들 에디. 아마 하루의 절반 이상을, 절반이 뭐야, 거의 24시간을 그녀의 병간호 엄마에게만 정신을 쏟았던 에디는 진짜 그냥 이 말만을 듣기 위한, 엄마의 칭찬만을 듣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맨날 밤만 기다렸대. 왜냐면 아침에는 엄마가 너무 나한테 못되게 하는데 밤만 되면 에디 엄마한테 와. 넌 엄마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야. 우리 에디 사랑해. 라고 하니까 얘가 맨날 밤만 기다리는 거야. 밤 되면 엄마가 날 포근하게 감싸줄 거니까. 에디의 신, 에디의 모든 것. 자, 삐뚤어진 모성애로 똘똘 뭉친 엄마 오거스타는 1945년 12월에 사망하게 됩니다. 당시 에드워드 게인의 나이는 39살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고독을 맛보게 됩니다. 훗날 그의 자서전적인 소설이 있었어요. 뭐 디바이언트라는 그런 소설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에디는 유일한 친구이자 진실한 사랑을 잃었다. 그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다. 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리고 에디는 장례식장에서 크게 울었대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자신의 삶의 절대적인 신, 그 엄마가 죽어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어. 그럼 그는 어떻게 돼?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야.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없었고, 여자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사랑이 뭔지도 잘 몰라. 그런 그에게 가족이 전부 다 없어지니까 그의 집은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 뿐이었죠. 그렇게 그의 외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거스타가 죽은 뒤에 에디는 농장에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자, 그리고 미국 농무성으로부터 매달 지급되는 유후 농경지 보조금의 수입으로 생활 보장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참고로 에디와 헨리, 그의 형은 철저하게 자신의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외부로부터 굉장히 차단된 삶을 살았지만 가끔씩 이웃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예 그렇게 차단된 건 아니고 엄마가 아이는 뭐 괜찮다고 했었나 봐.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에디가 유일하게 세상과 소통하는 시간이 뭐였냐면 바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이었어요. 자, 그에게 보살핌을 받던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한테 애를 맡겼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엄마 오거스타가 살아있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에디는 굉장히 자상하고 순진한, 하지만 좀 내성적이고 말이 별로 없는 아이로 기억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종종 이렇게 맡겼는데 오거스타가 죽고 난 뒤에 거의 집에만, 그러니까 일본말로 하면 히키코모리 같은 집 밖에 안 나오다시피 하는 그를 이제 그 부모님들이 아우 저 이상하네, 저 개짜 같은 애 저거 집 밖에 안 나오고 뭐 하는 거야 저게 라고 표현을 했지만 가끔 이제 동네에서 뭐 하는 사회활동 같은 거에 얘가 가끔 나가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조용하고 음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예의 바르고 부끄러움 많이 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미지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투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에디를 싫어하지는 않았어. 사실 얘가 그때까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었잖아. 엄마의 교육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을 뿐이고 단지 얘가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하는 게 조금 약간 뭐랄까 조금 어려워했을 뿐이지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자, 오거스타가 죽고 나서 그의 집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그가 지냈었던 집 사진이에요. 자, 엄마 오거스타가 죽은 뒤에 에디는 응접실과 응접실, 그녀가 사용했던, 그러니까 엄마가 사용했던 곳에는 손을 안 대. 그리고 엄마가 사용했던 방에 칸막이를 이렇게 쳐가지고 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지. 엄마가 사용했던 응접실, 그리고 엄마 그녀의 침실, 거기다가 뭐 위층을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막 대놓고 그곳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놓고 성지인 것처럼, 그것은 아무도 손대면 안 되는 성지, 그런 것처럼 집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았대. 엄마 침실, 엄마가 사용했던 응접실. 그리고 오거스타의 침실 옆에 조그마한 방이 있었대. 거기서 얘가 잠을 잔 거야. 그리고 그 옆에 딸린 간이 주방, 이것을 사용하면서 산 거야. 그러니까 집은 이게 있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었던 거지. 그리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진 에디는 일하지 않는 시간 있잖아. 그럴 때는 혼자 또 책을 보면서 지낸 거야. 얘가 원래 독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약간 모험, 약간 좀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얘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거지. 약간 좀 해부하는 거, 그리고 오컬트, 그냥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막 초자연적인 현상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거를 보기 시작해. 인체 실험, 나치 수용소의 인체 실험, 남태평양의 식인 부족, 성전환 수술. 그러니까 대부분 해부학 서적, 시체, 막 이런 책들을 읽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는 성적인 집착. 여러분 이거 알아요? 카니벌리즘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카니벌리즘이 뭐냐면 인육을 먹는 행위를 뜻해요. 혹은 그에 따른 종교 의식을 카니벌리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체포 당시에 완벽한 동정이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동정. 총각이었다는 거야. 성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해서 여성에게 안녕하세요 접촉을 시도한다거나 이성교제를 한다거나 그런 시도를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런 시도조차 안 해. 그러니까 세뇌교육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다만 자신의 상상 속에서 나래를 펼치는 거지. 그리고 그 위험한 망상은 곧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의 인생의 제2막이 시작.